누가 강으로 떠났는가? 김지수 단편소설. 그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이슬이 아직도 촉촉한 초원을 씩씩한 걸음걸이로 가로질러 강으로 나갔다. 그리고 주머니에 돌멩이들을 가득 집어넣고 강물로 들어갔다. 시신은 2주 후에 발견되었다. 그 여자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다. 맨발이 서늘한 어느 가을날, 잡초조차 성근 황량한 벌판에 고독한 늑대를 연상시키는 이름을 가진 그 여자는 주머니에 돌덩이를 가득 집어넣고 스스로 강으로 걸어 들어갔다. 버지니아 울프. 그녀의 나이 60이라고 하였다. 유년의 여린 영혼과 육신에 가해진 상처로 평생을 힘겹게 견디어 왔다고는 하지만 야성을 상실한 시든 나이의 허탈감이 새삼 제 주머니 속에 가득 쑤셔 넣은 돌덩이들보다 더 무겁고 버거웠던 것일까. 그 여자는 모텔은 바닷가 초입에 있었다. 마을과는 외따로 떨어진 모텔 방의 작은 창에서 내다보면 바다가 보였다. 덤불숲이 듬성한 얕은 둔덕을 지나 질펀한 갯벌을 사이에 두고 마치 오래 고여있는 강물처럼 낡은 풍경화 같은 표정으로 고즈넉이 펼쳐져 있었다. 주머니에 돌덩이를 집어넣고 곧장 걸어 들어가면 누구 다른 이가 붙잡아줄 사이도 없이 이내 가라앉을 수 있을 만한 거리였다. 바람 끝이 시린 늦은 계절이어서인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루 종일 바다는 흐리고 칙칙했다. 절박한 누구라도 빠져주고 싶지 않을 만큼 스산하고 혼탁한 잿빛을 띄었다. 외폴이라는 마을 이름을 듣고도 잡념에 가로막혀 바다는 미처 떠올리지 못했다. 아니 강화도라고 했을 때 먼저 바다를 떠올려야 하지 않았을까? 예쁜 모텔이 있어. 나머지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냥 편히 쉬었다가 떠나요. 가구까지 말끔히 정리해버린 빈집으로 태어나게 된 지훈을 승용차에 태워 이리로 데려온 건 시누이이자 대학 후배이기도 한 인경이었다. 인경은 겨우 하룻밤을 같이 머물러주고 돌아갔다. 맡고 있는 사업이며 복지단체 봉사 등 원래 사회활동이 활발한 그녀는 누군가의 한가로운 대화 상대로 남기에는 버려놓은 일이 너무 많을 것이다. 모텔이 위치한 자리가 섬의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해안선을 따라 방첩용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졌고 포구 쪽으로는 횟집들이 드문드문 늘어져 있었다. 무슨 회관이니 어느 매스컴에서 추천한 맛집이니 하는 요란스런 간판들이 번들해한 횟집들은 저녁이나 주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산했다. 닫혀있는 통유리창 너머 서로 둘러앉아 한담을 나누거나 부식거리를 다듬는 식당 아주머니들도 매양 같은 풍경이었다. 가끔 출입문이 드르륵 열리고 갯벌에 내려앉는 바다 갈매기들에게 던져줄 생선 찌꺼기를 담은 양동이를 든 안악들이 거리에 깔린 비린 정막을 휘저었다. 갈매기들은 거의 항상 갯벌에 얹혀있는 고깃배의 이물에 질비하게 앉아 있었다. 아득한 창공을 향해 도도한 고개를 세우고 떠날 곳을 모색하는 순례자들 같았다. 그러나 생선 찌꺼기가 던져지면 갈매기들은 한꺼번에 수산스레 날개짓을 하며 내려앉았고 갯벌은 이내 난장판이 되었다.
뒤집어지는 광경에 안악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갈매기처럼 끼룩거리며 웃었다. 지우는 하루에 2번 산책을 나갔다. 외부 손님들이 타고 오는 차량이 드문 한가한 시간에 주머니가 커다란 카디건을 입고 그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걸었다. 닷새가 지났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무거워서 50년은 지난 것 같았다. 그리고 똑같은 날들이 앞으로 500년쯤은 지속될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 기껏 하루가 남았다. 내일이면 이 나라를 떠나는 항공권을 그녀는 그 커다란 카디건 주머니의 지갑 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바다를 느리게 걸으면서 지우는 이따금 고개를 쳐들고 흐름을 멈춘 강물 같은 적막한 바다를 지켜보았다. 바다는 여전히 어둡고 칙칙했고 그보다 더 어둡고 칙칙한 갯벌을 반쯤 베어물고 있다. 진물을 들인 포목을 질펀하게 펼쳐놓은 듯한 흐린 바다를 바라보면 그 한 자락으로 숨구멍이라도 틀어막힌 양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막막했다. 60이라니 자살하기엔 너무 애매한 나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치열한 정신세계를 소유한 그 영국 여자에 대해서 처음 알았던 젊은 시절의 일이었다. 반으로 똑 자른 30이라면 몰라도 느닷없다고 생각했다. 삶이 그처럼 버거웠다면 진즉 반격을 가했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순응해왔던 대로 터득한 순리를 따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믿었다. 그때는 그 나이엔 뭐든지 느닷없이 보일 거라고는 깨닫지 못했다. 물러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이 고인 강물 같았을 나이. 지훈이 그때 더욱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지독히 불운했던 한 여자의 생애에 대한 순수한 연민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훈이 그 나이에 가까웠다. 그 여자의 생애와 닮은 점은 없지만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삶과 죽음 사이에 애매모호한 즈음에 하필 고인 강물 같은 바다가 코앞에 있었다. 60을 바라본다지만 요즘은 너무 젊어 친구들은 시들지 않고 쌩쌩했다. 치밀한 체력과 건강관리로 젊음을 유지했고 그도 모자라 호르몬제와 태반주사의 힘을 빌리는 친구도 있었다. 피부는 보드랍고 팽팽했고 아직도 생리를 한다는 친구는 짐승처럼 징그러워 보였다. 때에 맞지 않은 과일과 식물들이 지천이듯 다들 세월을 거슬러 살고 있었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지훈이 그중 가장 제 나이에 근접해 보였다. 지훈은 그 징그러운 친구들을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혹은 2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쯤 만났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친구를 2달 만이나 반년 만에 만나는 경우는 있었으나 2달에 한 번이나 반년 만에 한 번쯤 만나던 친구를 한 달에 한 번 보거나 그보다 자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애매하고 모호한 나이에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애매하고 모호했다. 지난달 고등학교 동창회의 밤, 친구들은 오랜만에 모임에 나온 지훈을 보자 표정들이 굳어졌고 말을 삼갔다. 곧 이민을 간다는 지훈의 발언에 친구들은 긴장과 조심성을 깨고 놀라움을 드러냈고 느닷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속을 밟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이주할 곳이 호주 남부의 타스마니아라는 도서 지방이라는 데에는
다들 호들갑스러웠다. 우리 나이에 무슨 영광을 보자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국의 섬에서 적응하느라고 힘들일 까닭이 있느냐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굳이 섬이어야 한다면 제주도가 낫겠다. 일단 말이 통하고 그래도 정서가 닿지 않니? 라고 부득불 제주도로 떠미는 친구도 있었다. 지우는 그냥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친구들의 얘기는 남편 준섭이 갑자기 그 알지도 못하는 섬으로 이민을 가자고 처음 제의했을 때 지훈이 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완강했다. 뭐든 당신의 의견을 존중했어. 하지만 이번만은 날 믿고 날 따라줬으면 해. 지우는 집요하게 설득당했다. 바다에 갇힌 그 섬엔 온통 살림이 울창하대. 난 나무를 베어다 팔고 어린 나무를 심는 벌목공이 되고 싶어. 그렇게 숲에서 해가 뜨고 숲에서 해가 지는 것을 보겠어. 가끔은 바다로 나가자. 옷을 모두 벗고 원시인처럼 햇살을 누리다가 질리면 다시 숲으로 숨는 거야. 그렇게 오래오래 살다 죽으면 숲의 거름이 되자. 내가 나무가 되고 당신이 나무가 되고 우린 그곳에서 영생하는 거야. 갑자기 이민을 서두르는 게 다소 미심쩍기는 했지만 타고난 일벌레처럼 평생 업무에 충실히 종사해온 준섭에게 그런 소박하고 낭만적인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지우는 너무 늦게 알았고 너무 늦게 안 만큼 오히려 쉽게 순응했다. 공직 퇴임 후 스카웃되었던 기업에서의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준섭은 빠르게 일을 진행시켰고 때마침 호주 이민성이 시한부로 발급하던 은퇴 이민 비자를 곧 손에 넣었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었다. 등대가 있는 방파제의 끝까지 걸어간 지우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또 하루가 흐르고 저녁이 오고 있다는 기미로 수평선 끝자락이 자욱해졌다. 가뭇가뭇한 하늘과 바다의 흐린 경계선이 더욱 뭉개져서 마치 두 물질이 갈라지기 전에 원형의 모습 같았다. 지우는 점차 밀물이 드는 너른 갯벌을 막연히 바라보았다. 이 잿빛 갯벌을 딛고 한없이 걸어가면 저 수평선 끝에 시원에 닿을까. 주머니에 돌을 얼마나 채워 넣어야 그 무한한 태초에 닿아 이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생의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 눈앞이 흐려지더니 어지럼증이 치밀었다. 끊임없이 멀미를 일으키는 이 잿빛 날씨 탓일 것이다. 이곳에 와서는 더욱이 쾌청한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았다. 정말 그랬는지 지웅만이 그저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지는 모르겠다. 아줌마, 저녁 드세요. 양갈래로 머리를 따은 작은 소녀가 둔덕에 서서 손나발을 하고 그녀를 불렀다. 시누이 인경이 붙여준 모텔의 소녀 아이는 제 임무에 아주 충실했다. 인경이 무엇라고 구슬렸는지는 몰라도 제법 생각 깊은 보호자처럼 지훈을 챙겼다. 모텔에서는 6시 반부터 8시까지가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소녀는 7시까지 지훈이 식당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아주 안달을 하였다. 지훈이 뒤돌아서 천천히 걸어오는 것을 보자 소녀는 금세 보이지 않았다. 모텔의 모퉁이를 돌아서니 뒤뜰 쪽에서 말린 빨래를 하나로 마는 소녀가 뒤뚱거리며 걸어 나왔다. 관리인 할머니와 함께 허들의 일을 도맡는 소녀는 민첩하고 부침성이 좋았다. 손님들이 두고 가는 신문이나 책을
틈틈이 읽고 있는 모습도 보기에 좋았다. 지훈이 자식을 낳았다면 이만한 나이에 늦둥이를 보게 되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지훈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 신혼 때 자연유산을 2번 하고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다. 친정 어머니가 답답한 김에 사주를 보고 와서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아휴, 일을 어쩌니. 너나 김서방이나 둘 다 아주 고독한 팔자라는구나. 지우는 웃었다. 둘 다라면 됐네요 뭘. 둘이 같이 놀면 되지. 정말로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우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고독주의보를 미리 발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 대신 지우는 정말로 그와 아주 열심히 같이 놀았다. 일찍 퇴근해 오면 함께 산책을 나갔고 맛있는 집을 찾아다녔으며 주말이면 나란히 등산을 다녔다. 지기가 낮았을 때에는 낮은 대로, 높아졌을 때에는 높아진 대로 준섭은 늘 경무에 시달렸으므로 여유가 많았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틈틈이 시간을 내어 미술관과 박물관을 다녔고 오페라를 감상했다. 독일에서 3년간 해외 근무를 했을 때가 가장 여유로웠다. 그 나라는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업무 시간을 엄격히 지키게 하는 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오후 5시가 되면 칼퇴근을 했다. 업무가 밀려 커튼으로 불빛을 가리고 야근을 하면 곧장 경찰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근무 시간을 엄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삶의 질을 배려한 참 행복한 규칙이었다. 덕분에 실컷 도시 주변의 고성과 공원을 찾아다녔고 주말마다 번갈아 차를 몰고 유럽의 곳곳을 여행했다. 휴가를 몰아서 북구 노르웨이의 피오르드에서 남단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까지 훑어 내려가기도 했다. 해마다 봄에는 꽃구경을 갔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다녔다. 여름에는 수영을 다녔고 겨울에는 스키를 탔다. 한 번도 질리지 않았고 한 번도 무료했던 적이 없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힐 때에는 거실의 작은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마주 앉아 책을 읽었다. 눈이 침침해지면 방금 읽은 글이나 떠오른 생각 혹은 지난 일과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 나누느라 밤을 꼬박 지새우는 일도 있었다. 둘 다 취미가 같았고 취향이 비슷했다. 아니 처음부터 엇비슷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랫동안 줄곧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침실을 쓰며 같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겪어가는 동안 서로의 취향과 고집이 뭐가 닳고 융화되어 갔을 것이다. 혈육같이 금실 좋은 부부라고 남들이 불러주는 일이 오히려 이상했다.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공연히 과장하고 시세움하는 사람들로 보였다. 그때는 요즘엔 볕이 짧아서 빨리 걷어야 해요. 해가 지면 금방 눅눅해지거든요. 일을 서두르느라 볼이 발각에 다른 소녀가 양팔에 껴안은 마른 빨래 틈 사이로 작은 고개를 내밀고 지훈을 향해 어른처럼 말했다. 키가 작고 통통한 편이어서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는 이 어린 처녀는 아주 살림꾼이었다. 지금까지 지켜본 걸로는 곧바로 시집을 보낸데도 얼추 살림을 해낼 것 같았다. 식당에는 손님이 없었다. 주말이 아니면
투숙객이 드물었다. 지우는 1인분의 밥상이 차려진 코너 쪽 식탁에 앉았다. 앞치마를 두르고 물일을 하던 주방 아주머니가 투덕투덕 걸어 나와 온 솥에서 꺼낸 스테인리스 밥공기를 상위 위에 올려놓고 갔다. 가끔 더 잽싸지 않다며 소녀에게 면박을 주는 이 아주머니는 늘 퉁명스럽고 뜨악한 표정이었다. 손님에게는 아는 척하는 법이 없어서 지우는 오히려 편했다. 식탁에는 고등어 조림 한 토막과 파래 무침, 오징어 젓갈과 계란말이, 김과 배추김치의 기본찬에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가 올려져 있었다. 이런 한식 상차림을 며칠 후부터는 이국에서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질을 하며 음식을 씹는 일이 언제부터인지 지난한 고행 같았다. 그동안 지우는 볼이 홀쭉해져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치마 허리가 헐렁했다. 어깨가 저절로 늘어졌고 걷는 일은 마치 허방을 딛는 듯 땅에 닿는 감각이 무뎠다. 눈앞이 자주 흐려졌고 귀에는 이명이 들렸다. 의식은 예리하게 열려 있었으나 몸은 느리고 둔했다. 이렇게 점차 날이 가고 달이 가서 숨을 쉬는 일조차 거두어졌으면 차라리 낫겠다. 기운이 빠져나갈수록 제 살이라도 뵐 듯 더욱 날카로워지는 자의식으로 지우는 진정 그렇게 소망했다. 남편도 그랬을까? 그 일이 터지기 직전 많은 날들을 식탁 머리에 앉아 엉뚱한 빈 젓가락질을 해대던 남편이 생각이 났다. 업무 때문에 수면이 부족해서 입맛이 없는 것 같다는 그에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했을 뿐 지우는 그때까지도 어떤 예측도 하지 못했다. 물들여요? 어느새 바싹 다가온 소녀가 보리차가 든 물컵을 내밀며 쌩끗 웃었다. 젓가락을 깨작거리며 잡념에 빠져있던 지훈이 얼른 컵을 받아들었다. 갈증이 났던가? 물 한 컵을 순식간에 비웠다. 소녀가 이번에는 아예 주전자를 들고 와서 컵을 채웠다. 저요. 조금 전에 분당 아줌마한테서 전화 왔어요. 이따 다시 전화하신댔어요. 뭔가 나름대로 기묘한 말을 하기 전에는 늘 저요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버릇이 있는 소녀가 방긋거리며 말했다. 이 나이에는 내게도 세상이 아주 단순했을까? 웃을 일이 더 많았을까? 그랬을 것이다. 이 나이에는 세상이 온통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가족이 아닌 타인을 절실하게 사랑하기 시작한 것도 이 나이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맑게 우는 소녀가 지우는 문득 신기했다. 멀리 이민 가신다면서요. 소녀가 맞은편 의자에 가만히 걸터 앉으며 여전히 하얗게 웃었다. 탁자 위에 올려놓는 두 손이 앳된 얼굴과는 달리 벌겋고 까칠했다. 철늦은 반팔 소매 밖으로 빠져나온 팔도 의외로 빈약하고 윤기 없이 그을려 있었다. 저요. 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 붕 뜨는 기분이 어떨까 맨날 생각만 해봤어요. 모아 세운 두 팔에 턱을 괴어 동그란 얼굴을 갸웃이 기울이고서 큰 비밀처럼 소녀가 차근차근 털어놓았다. 저요. 전 자칫하면 아기 때 비행기 탈 뻔했대요.
고아원에서 절 2번이나 해외 입양 보내려고 했는데 2번 다 제가 막 울고 토하고 너무 아파서 포기했대요. 소녀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은 처음 알았다. 제 나이보다 훨씬 민첩하고 숙성한 것은 태생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본능적인 적응력이었던가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전요, 가끔 알지 못하는 먼 나라에서 살고 있는 절 상상해 볼 때가 있어요. 소녀가 덧붙여 작게 소곤거렸다. 잠시 미소가 사라진 표정이 훨씬 철들고 어른스러워 보였다. 어느 쪽이 더 나을 것 같니? 지훈이 숟가락을 놓으며 스스로도 실없다 싶은 질문을 던졌다. 잘 모르겠어요. 소녀가 입술 끝을 치올리고 방긋거리며 고개를 살풋 쳤는데 주방 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알았어요. 얼른 치울게요. 소녀가 발딱 자리에서 일어나며 크게 대답하고는 지훈에게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조그맣게 대답했다. 저요. 전 잘 모르지만 어디서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컵을 들다 말고 지우는 서둘러 그릇을 쓸어 담는 소녀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요즘엔 너나 없이 영리한 아이들이라지만 또래의 대답치고는 놀라운 답변이었다. 벌써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건가? 사실 세상은 아이들의 시각처럼 매우 단순 명쾌할지도 모른다. 실마리도 찾지 못하게 너무 많이 뒤엎고 헝클어뜨려 놓은 건 어른들일 것이었다. 언제 내게 비행기를 태워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질없는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제때 수습하지 못해서 망치는 건 말린 빨래뿐만은 아닐 것이다. 헛된 기대를 키우다가 불현듯 뒤통수를 맞는 일은 지훈 자신에게만 일어났어야 했다. 식당을 나온 지훈은 내부와 연결된 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출입구 앞에 소형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지훈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사방의 벽면에 갇히면 숨이 탁 막혀왔다. 모텔은 지하층에 노래방을 갖춘 6층 건물이었고 지훈의 방은 5층에 있었다. 현관문을 열면 유리창을 통해 곧바로 바다가 바라 보였다. 처음에는 창문이 별로 크지 않은 게 답답했다. 밤이 되자 불을 끄면 바다가 밀려 들어왔다. 검고 질척하고 음울하게 소용돌이치는 바다였다. 창이 그만한 게 다행이었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올케가 일찍 핸드폰을 반납해버리니까 내가 불편해 죽겠네. 수화기를 들자 인경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연달아 쏟아졌다. 별일 없죠? 지낼만 해요? 존댓말과 반말을 뒤섞는 신우이의 어휘는 가끔 남편과 닮았다. 남편도 그런 식으로 말하곤 했다. 별일 없지? 혼자 지낼만 하겠어? 퇴근이 늦어지거나 출장이 길어지면 남편은 그렇게 전화를 해왔다.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 마지막 날도 그랬다. 별일 없지? 응, 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는 그날 밤 퇴근하는 대신 사무실 13층에서 몸을 던졌다. 여보, 미안해. 그가 백지에 휘갈린 단 한 줄의 메모가 없었으면
영문 모를 실족사인 줄 알았을 것이다. 이사 올 사람에게 열쇠도 넘기고 정리 다 됐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사는 올케 친구 있잖아. 그 혼자 산다는 신혜 언니. 올케 소재를 자꾸 물어서 그냥 가르쳐줬네. 떠나는 걸 몰랐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버린 건 배신 때린 거라면서 많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지우는 그대로 듣기만 했다. 말도 안 하고 가버렸다. 배신이라는 낱말이 느닷없이 정수리를 쪼개고 등골을 후려쳤다. 이 나이에 그 통속적인 용어가 이처럼 절실하게 사무칠 줄 몰랐다. 남편이 그랬다. 말도 없이 그녀의 정수리를 후려치고 훌쩍 그녀를 떠나버렸다. 슬프다기보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장례식장에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어떡하라고, 이제 어떡하라고. 이웃한 또 다른 영안실에서 통곡하는 어느 부인의 울부짖음이 텅 빈 머릿속을 휘젓는 먼 메아리 같았다. 국장으로 퇴임 직전 남편은 이름 있는 탄탄한 중견기업의 재무담당 임원으로 영입되어 갔다. 아직 50 중반이었고 3년간만 도와달라는 회사 오너의 간청이 워낙 절절했다. 그러나 막상 입사해 보니 외형적인 기업 규모와는 달리 재정체제가 주먹구구식이고 오너 가족의 사적인 금고와 명확한 한계가 구분되지 않는다며 난감해했다. 우선적으로 계열사와 얽힌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개혁하는 과정 중에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임원들과의 알력과 견제가 얽혀 지지부진 시일을 끄는 동안 세무감사가 이어졌고 남편은 결과적으로 축적된 분식회계의 책임을 떠안은 것 같았다. 오너의 법적 책임과 기업의 해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개인이 업무 과실로 뒤집어 쓰는 방법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조성되었던 비자금이 불법 정치자금과도 연계되어 정보기관에 불려다녔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그렇더라도 남편이 한 번이라도 구체적인 사태의 전말과 대책을 의논했더라면 지우는 차라리 그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납득하고 용서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편은 검찰의 소환 통고를 받은 것까지 지훈에게 알리지 않을 정도로 전혀 고통의 흔적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훈이 지켜본 것은 서둘러 이주 작업을 추진하는 남편의 모습뿐이었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사회 지도층의 잇따른 자살이 문제화된 것은 그 직후였다. 소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신우이의 목소리를 반은 귓결로 흘리며 지우는 그저 덤덤하게 앉아 있었다. 그런 그녀는 발치에 덩그마니 자리 잡고 있는 크고 작은 가방들의 하나 같았다. 삐죽이 열린 이민 가방의 지퍼 사이로 네모난 흰 상자가 보였다. 남편의 유골함이었다. 그 함을 처음 건네받았을 때의 격한 울분이 새삼 치솟아 올랐다. 혼자 남겨질 아내의 절망이나 슬픔, 외로움에 대한 손톱만큼의 배려도 없이 훌쩍 세상을 버리고 태평스레 뼈가루로 남아있는 남편을 그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화장을 한 것은 잘못인지도 몰랐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녀 앞에 그를 일으켜 세우고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어야 했다. 30평생을 같이 먹고 입고 대화를 나누며 살을 부비고 그 숨결을 새겼던 것은 송두리째 거짓된 행동이고 장난이었던 것이냐고 묻고 싶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슬픔을 넘어 유골함을 볼 때마다 그녀는 이를 바드득 갈았다. 납골당에 안치하는 대신 그녀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다. 타스마니아, 그 알지 못할 섬의 나무들에 그 인정머리 없는 뼈가루를 남김없이 뿌려버리리라. 그것이 고통스럽게 떠나간 남편에 대한 연민만큼이나 억울하기만 한 그녀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슬픈 보복이었다. 올케, 또 쓰러지지 말아요.
새끼 꼭 챙겨 먹고. 인경이 전화를 끊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다. 며칠 전 49제를 끝낼 때까지 지우는 자주 혼절을 했다. 미처 추스르지 못한 감정의 덩어리들이 자꾸 그녀를 넘어뜨렸다. 간단한 샤워를 끝내고 지우는 자리에 누웠다. 종일 겨우 뚜기를 서성거렸을 뿐인데 수백 리 길을 허위허위 헤매고 다닌 것처럼 뼈마디가 짓눌려 오며 온몸이 너무 무거웠다. 눈을 감았다. 전등이 환하게 밝은데도 무거운 눈두덩으로 일렁이는 잿빛바다가 밀려왔다. 어쩌자고 사람들은 스스로 고층에서 뛰어내리고 스스로 목을 매달며 스스로 무거운 돌덩이를 채워넣고 강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눈을 뜨나 감으나 이처럼 악착같이 눈두덩이에 치달라붙는 어둠 때문인가? 몸을 일으키나 누우나 이처럼 지구를 매단 것처럼 힘겨운 생존의 무게 때문인가? 다시 어지럼증이 일며 두통이 머리를 찔렀다. 선옷을 뜬 저녁이 체한 것처럼 명치의 언저리에 무슨 쇳덩이 같은 것이 치밀었다. 지우는 일어나 앉아 벽에 등을 기대고 양 주먹을 쥐어 제 가슴을 쳤다. 또 쓰러지면 안 된다. 타스마니아에 무사히 도착해야 했다. 아무도 없는 그 이국의 섬을 혼자 어슬렁거리며 아주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오래오래 살 것이었다. 외로움을 먹고 외로움을 마시며 외로움을 두르고 소금에 절어지듯 외로움에 절어 그렇게 오래도록 살다가 마침내 어느 음습한 산골짜기에 다친 새처럼 꼬부라져 흩날리는 바람에 사가가리라. 날마다 서럽게 울부짖으며 그녀를 그런 식으로 홀로 내팽개친 남자에게 이를 갈고 저주하면서 나머지 삶을 치밀하게 견뎌내야 할 것이었다. 설핏 잠이 들었던가? 갑자기 요란스런 전화벨이 환청처럼 지윤의 귀청을 때렸다. 오직 그 날카로운 소음을 끊을 목적으로 지훈이 서둘러 더듬더듬 소화기를 찾아들었다. 올라가도 되겠지? 잔물결이 일듯 나지막한 목소리가 통고했다. 응. 무심결에 대답해 놓고 지우는 아직 흐릿한 의식을 가누지 못하고 이내 끊겨버린 소화기를 내려다 보았다. 목소리는 익숙한데 딱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었다. 한참 만에 벨이 다시 울렸다. 그냥 네가 내려와라. 밖이 너무 예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신혜의 목소리였다. 인경에게 소재를 퇴근하더라니 기어코 쫓아왔나 보았다. 지호는 주섬주섬 가디건을 찾아 걸치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새 밤이 많이 깊었는지 계단벽 모서리의 창마다 시름 같은 어둠이 한아름씩 고여 있었다. 수평선 저만큼 홀로 잘못 걸린 손등처럼 매달려 있는 건 늦게 떠오른 달인가 보았다. 기다란 쇼를 두른 시내는 현관앞 모서리에 바다를 향해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다. 시내는 벌써 몇 년 전에 남편을 잃었다. 지병으로 오랫동안 병수발을 했기에 지긋지긋할 만큼 고생을 했다. 그래도 그나마 있던 남편이 가고 나니 여자라는 인류가 남편 있는 여자와 남편 없는 여자 그렇게 딱 두 종류로 나뉘더라. 허탈하게 말하던 친구였다. 그이에게 사랑한다는 그 흔하디 흔한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 라고 털어놓은 것도 이 친구였다. 날마다 소주 한 병과 담배 2갑씩을 피워댔다. 그래야 겨우겨우 하루 해가 지더라 라고 울먹인 것도 이 친구였다. 아무 말 없이 떠나온 것이 그렇지 못했던 결과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임을 알아챈 것일까? 해가 진 밤에 찾아와 준 친구가 지우는 문득 고마웠다. 저기 먼 바다에 예전에 비워낸 빈 소주병이, 구겨진 담뱃갑이,
울면서 개워낸 죄책감과 상실감의 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이 보이기라도 하는 것일까? 달 그림자처럼 고요하게 수평선을 향해 드리워져 있는 친구 옆에 나란히 지훈도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달이 너무 예쁘다. 그렇지? 바다 위에 뜬 보름달은 둥글고 넉넉했고 마치 그 때문에 찾아왔다는 듯 시내가 달빛처럼 푸르게 웃으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점점 순도가 높아져 마치 찰랑찰랑 소리가 날 것 같은 투명한 달빛에 몸을 적시고 있는 보름달 같은 친구를 향해 말없이 미소 지었다. 준섭 씨 일은 너무 안타까워. 시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너 일을 희생했던 것도 미안해. 시내가 정말 미안한 듯 작게 말했다. 너도 알지? 나 옛날에 준섭 씨 많이 좋아했던 거. 넌 그때 현민 씨랑 연애 중이었을 때였고 나 역시 일방적인 플라토닉 러브였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시내가 잠깐 호르르 웃었다. 달빛과 함께 듣는 지나간 이름들은 더욱 쓸쓸하고 적막했다. 남편 준섭의 이름도 그랬지만 오랜만에 되새기는 형민의 이름이 한참 서먹했다. 형민은 지훈의 첫사랑이었고 형민이 입대하는 훈련소에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버스에서 옆 좌석에 탄 승객이 준섭이었다. 너무 울어서 눈물 범벅이 된 지훈에게 처음 보는 그 남자 준섭이 한 말을 지훈은 아직도 기억했다. 이거 알아요? 많이 슬퍼하는 여자일수록 빨리 잊는다는 것. 왜냐면 제 외로움이 무서워서 슬픈 거고 그 외로움을 이기려고 금방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거든요. 지훈은 화를 냈으나 더 많은 시간들이 지난 후 정말로 새롭게 다가온 그로 인해 예전의 기억들을 슬그머니 묻었다. 형민 씨는 남태평양 어느 섬에서 혼자 산다던데. 형민과 대학 동기인 신혜가 지나가는 말처럼 흘리고 지은도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 말을 흘려들었다. 밤늦은 바닷가는 인적이 끊기고 오밀조밀 상가들이 몰려있는 포구는 아득히 멀어 대길건이 다른 또 다른 행성처럼 보였다. 썰물이 빠져나간 모래톱 가득히 매끄러운 개흙보다 더 결이 곱고 보드라운 달빛이 찰랑이듯 넘쳤다. 푸른물을 휘젓듯이 시내가 갑자기 두 손을 저으며 일어섰다. 허리를 구부려 신발을 양손에 벗어들더니 곧장 갯벌로 내려갔다. 비뚤비뚤 혼자 걸어가는 친구의 휜 등 뒤로 교교한 달빛이 살얼음처럼 시렸다. 지훈도 일어나 신발을 벗었다. 맨발에 닿는 갯벌의 감촉이 달빛보다 더 서늘했다. 수은 같은 달빛에 흠씬 몸을 적시며 자박자박 갯벌을 걸었다. 사위가 너무 깊고 맑고 푸르러서 이 순간만큼은 아무리 헤집어도 개운치 않게 엉킨 마음의 찌꺼기까지 투명하게 씻겨 내려갈 듯 했다. 이 가을에는 호소하듯 한풀이하듯 시내가 나직이 노래를 불렀다. 가을의 기도, 김현성 씨의 곡을 붙인 가곡이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저 외로운 까마귀 같이. 시내가 문득 두 팔을 가볍게 치올리더니 마침내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가을 새같이 달빛의 갈래를 휘감으며 고요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목에 두른 효를 풀어 살풀이하듯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무당처럼 집시처럼 치마자락이 펼쳐지고 휘날렸다. 휘휘 휘어감은 달빛이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 지천으로 갈래갈래 흘러 넘쳤다. 덩달아 풀려내린 하늘이
엉긴 우무처럼 뒤섞여 흘렀다. 그 푸르디 푸른 달빛 천지에 고독한 육신을 적시며 지온도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승과 저승, 저 허망한 탄식의 다리를 사뿐히 건너 막막한 허공을 가르는 푸른 홀령이 되었다. 맨발에 닿는 갯벌의 감촉이 너무 멀어 생의 경계가 더욱 아스라했다. 승용차 뒤 트렁크에 가방들이 가득 차 운전석 뒷자리까지 실렸다. 추려내고 덜어냈는데도 크고 작은 가방이 서너 개나 되었다. 가장 간결하게 육신을 유지하는데도 이처럼 허다한 부속물이 따라야 할까? 지우는 세면도구며 옷가지며 갖가지 사소한 생활용품들이 빼곡히 들어찬 가방들이 어디든 발목에 끌고 다녀야 할 쇠사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기하지 못한 구차한 일상들이 새삼 번거롭고 부산스러웠다. 아줌마, 가서 잘 사세요. 유일한 한숨객인 소녀가 모텔 앞 현관에 서서 가을볕에 이마를 찌푸리며 웃었다. 너도 잘 살려무나. 조수석에 앉아서 물끄러미 바다를 내다보고 있던 지훈이 엷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잠시 사라졌던 소녀가 콩콩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더니 열린 유리창 사이로 노란 조생귤 하나를 수줍게 내밀었다. 아줌마, 이거 가시면서 드세요. 괜찮아, 너나 먹으렴. 지훈이 소녀의 손을 밀어냈으나 귤은 지훈의 치마폭으로 떨어졌고 운전석에 오른 인경이 곧이어 시동을 켰다. 아주 멀리 떠났을지도 모를 제 어린 날을 기억하는 것일까? 입구를 꺾어 큰 길로 빠져나가며 문득 돌아보자 오래오래 그 자리에 서 있는 소녀가 보였다. 언젠가 저 착한 아이에게 비행기를 태워주는 기회를 갖고 싶다. 지우는 진실로 그렇게 소망해 보았다. 참, 두 노인네가 달밤에 퍼포먼스를 벌였다며요? 인경이 엑셀레이터를 밟으며 쿡 웃었다. 뚝길가에 세워진 방천망 사이로 갯벌이 휙휙 지나갔다. 바다는 여전히 잿빛이고 수평선 저 끝에 오래전에 내린 눈덩이같이 흐린 구름이 잔뜩 모여 있었다. 밤새 푸른 달빛을 휘어감고 춤을 추었다는 사실이 타인에게서 전해 듣는 또 다른 타인의 이야기처럼 아득했다. 그 언니 재미있어? 감성으로 따지면 누가 허접한 50대인 줄 알았겠어. 인경이 사내처럼 하하 웃었다. 밤새 춤을 추던 지훈이 느닷없이 바다로 걸어 들어갔다는 말은 시내가 전하지 않은 듯해 다행스러웠다. 넌 내 남자에게 사랑했단 말 정도 못했던 게 그렇게 가슴 아프니? 난 내 남편이 빌딩 꼭대기에서 시멘트로 떨어지는 그 시각에 영화관에서 코미디를 보며 웃고 있었단 말이야. 30년이나 함께 산 그 인간은 내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여지도 주지 않았어. 날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고 자기만 갔다고. 붙잡는 시내를 뿌리치며 강으로 빠져들면서 지훈이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두 여자가 그렇게 물이 밀려드는 갯벌 끝에서 허우적대며 밤새 승강이를 했다는 소리도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인천은 그리 멀지 않았다. 국도에서 잠시 정체되었을 뿐 승용차는 곧장 공항로로 빠졌다. 작은 물고기처럼 구름 사이를 나는 비행기도 보였다. 정말 떠나는구나. 지우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하늘을 가르는 비행운을 바라보았다. 이 땅을 견디기 힘들어 떠나지만 그 땅인들 견딜만 하랴. 아무것도 장담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저렇게 구름 속으로 스미는 비행물처럼 가뭇 없이 이 고통스러운 땅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돌덩이를 놓고 강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떠날 뿐이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남편이 말한다. 은퇴의 이민기사가 그의 손에 펼쳐져 있다. 이것 봐. 우리 나이에도 다들 새로 시작하잖아. 희망과 용기를 가져. 당신은 뭐든 시작할 수 있어. 왜 우리가 아니고 당신이라고 했을까? 그때부터 벌써 운명의 기미를 느꼈을까? 지우는 눈을 감았다. 아득한 현기증이 밀려오면서 무언가 떨떠름하고 개운치 않은 느낌이 스멀스멀 차올랐다. 그러고 보면 이 이민 작업은 처음부터 어딘지 미심쩍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과장되게 수다를 떠는 듯 하던 인경은 공항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입이 무거워졌다. 오빠를 이해해줘요. 톨게이트를 통과하느라 속도를 낮추던 인경이 느닷없이 말했다. 뭘?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침울하게 되물었다. 그냥. 인경이 입을 다물었다. 지훈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뜻없이 주고받은 말들이 서로에게 납득되지 못하고 승용차 안을 둥둥 떠다녔다. 지훈이 차창문을 조금 내렸다. 날카로운 바람이 찌르듯 날아와 꽂혔다. 오빠를 이해해줘. 오빠를 이해해줘. 속도를 얻은 낱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다. 숨이 막힐 것 같아 지우는 다시 창문을 올렸다. 여행 성수기여서인지 공항의 주차장은 거의 만차에 가까웠다. 입구 쪽에 겨우 차를 대고 두 여자는 끌고 온 카트에 가방들을 실었다. 공항 건물에도 사람들이 가득하고 탑승 수속을 받는 대열이 만만치 않았다. 카페에 들려 차 한잔 나눌 여유도 없이 두 사람은 긴 행렬의 끝에 다가붙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왜 떠나는 것일까? 저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랑과 정을 나누었고 어떤 방식으로 그 인연을 떠나보내는 것일까? 한 손에 여권을 꺼내들고 차례를 기다리며 지우는 공항 내부를 오가는 무수한 사람들의 모습을 막연히 지켜보았다. 초파리나 개와 쥐 같은 짐승이나 곤충도 유전자가 사람의 4분의 3이나 똑같아서 최초의 생성 단계에서는 구분할 수 없다는군. 벽난로 앞에서 준섭이 책을 읽다 말고 말한다. 그러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뻐길 게 없지. 사랑을 주고받을 줄 모르면 세포 결합체 상태의 태초와 같은 거야. 생명의 근원이 사랑이지만 결국 살아갈수록 사람의 가장 큰 생존 여건 역시 사랑이라는 걸 느끼게 돼. 애인을 떠나보내고 돌아오는 버스 옆 좌석에서 울먹이는 그녀에게 낯선 그가 다시 말한다. 슬픔을 견뎌내고 이기게 하는 건 새로운 사랑이죠. 혹시...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 있던 지훈이 그때까지 머릿속에 맴돌던 의문의 꼬투리를 잡아챘다. 마침 그녀들의 차례였다. 기다리고 있는 항공사 사무원을 향해 한 발 먼저 앞서 나가려던 인경이 의아한 눈으로 지훈을 돌아다 보았다. 지훈이 숨가쁘게 물었다. 현민 씨가 타스마니아에 살고 있는 거 맞아? 그거... 순간 반사적으로 고개를 외면하는 인경의 눈빛이 크게 일렁이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직원이 재촉하듯 쳐다보는 것을 개의치 않고 지훈이 확신을 가지고 다그쳤다. 오빠가 미리 알고 있었지? 인경이 우물쭈물 대답했다. 어차피 도착하면 알게 되겠지만... 두 차례의 손님들이 앞서 나갔고 옆으로 비켜선 인경이 애걸하듯 덧붙였다. 제발 오빠의 부탁이야. 언니를 꼭 보내라고 했어. 지훈의 머리가 실타래처럼 엉키며 순간 감전이 된 듯 멍해졌다. 준섭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지훈만의 이민을 계획한 것이었다.
사태가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각오하고는 외롭게 남겨질 지훈을 위해 옛사람을 다시 만나는 기회를 주도 면밀하게 마련했다.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지훈은 뒤통수를 맞은 듯 정신이 아득했다. 이 남자는 대체로 이런 식이로군. 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사람을 떠나보낸 외로움을 치유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랍니다. 젊은 날의 그가 다시 달래듯이 말한다. 그렇다고 당신은 이런 식으로 나를 정리해? 유치해 정말. 지훈이 이를 더욱 악물었다. 입술이 심하게 일그러지면서 순식간에 코끝이 메워지더니 더운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넘쳐나 얼굴을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온 육신을 적셔내렸다. 살아가는 방법에 정형이 없듯이 사랑하는 방법에도 정답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그 방법을 아는 것이다. 책을 읽던 남편이 다시 한 구절을 들려준다. 종마에게 찬물을 먹이면 바로 죽어버린다는군. 사랑하는 방법에 서투르면 그처럼 우매하게 행동하게 되겠지. 지우는 지금 차가운 얼음물을 동이째로 들이마시는 기분이었다. 이 어리석고 유치한 선택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그의 고통과 슬픔이 차가운 얼음물이 되어 그녀에게 쏟아 부어졌다. 지우는 진저리를 치며 먼 하늘을 쳐다보았다. 흐려진 시야로 커다란 통유리 너머 흐릿하게 뭉개진 활주로 저 끝에 온 얼굴에 선한 웃음을 바르고 남편이 서 있었다. 어쩌자고 그이는 항상 웃는 얼굴일까? 활짝 웃음을 터뜨리기 전 커다란 미소 같은, 그래서 얼핏 막 진한 울음을 터뜨리려는 얼굴로도 보였다. 이제 그만 당신과 화해하고 싶어. 그가 말했다. 나도 정말 힘들었어. 이해해줘. 강파르고 딱딱한 덩어리가 뭉쳐있는 것 같던 가슴의 통증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것을 지우는 느꼈다. 극진한 사랑이 언제나 주변에 동행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어느새 그녀를 포근하고 홀가분하게 감쌌다. 당신 말대로 사랑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새로운 사랑이라면 난 다시 당신을 새롭게 사랑하기로 했어. 지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그때까지 손에 들고 있던 여권을 가디건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었다. 문득 동그랗고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잡혔다. 꺼내보니 얼마 전에 소녀가 내밀었던 귤 한 알이었다. 새노란 빛깔이 작은 햇빛 덩이처럼 환하고 밝았다. 돌덩이를 주머니에 집어넣은 건 19세기 불운한 한 여자로 족할지도 모른다. 그만한 용기라면 캄캄한 어느 땅인들 걸어가지 못하랴 싶었다. 지우는 완강하게 돌아섰다. 우선은 바닷가 모텔에 소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세상은 어디서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목마르게 다시 듣고 싶었다. 한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은 채 돌아선 지우는 마침내 강물보다 더 깊은 세상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기 시작했다.